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를 저희가 논의하기에 앞서서요.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호남 3당이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합당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 과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통합당으로 합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 두 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4+1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20대 국회 말에 한 배를 잠시 탔었던 강병원 의원께 짤막하게 총평을 듣고 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를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6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이쪽 저쪽에서 이합집산들이 활발하게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당면 가지고도 정말 신경전도 많고 선관위가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어쨌든 한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신설통합이라고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과연 그 당에 미래와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통합당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 당에는 민주보다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네. 두 당 모두 다 이런 지역이나 이렇게 이합집산으로 무슨 반문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고 그런 얘기를 국민들께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합당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역 패권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안철수 당으로부터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들이 양대 구도로 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번 총선에서 두 민주당과 이 지역 통합을 한 민주통합당 간의 세력에 대한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몸풀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경향신문의 1월 29일 칼럼입니다. 임미리 교수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 칼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국당 쪽 보수 진영에서 뭐 비판을 하는 거야 뭐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하니까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이번 조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강병원 의원 주변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 여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의 견해를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그 경향신문 칼럼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언론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쓴소리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국정에다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집권 여당인데 그런 쓴소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들으려고 하지 못했던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예. 어떠한 의견이든지 간에 이 들끓는 속에서 점점점 이렇게 합리적이고 국민의 다수의 뜻이 모아지는 의견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임미리 교수께서 과거에 한국당으로 출마도 하시고 정치권에 이렇게 굉장히 좀 깊숙이 개입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칼럼을 통해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발까지 간 건 적절치 않았고 고발을 바로 다음 날 취하한 것은 발빠르게 대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 또 이 대응도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해석하기에 나름의 차이가 있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못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임미리 교수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 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를 처음에 넣었다가 또 나중에 그 상황을 바꾼 이걸 임미리 교수의 전직 안철수 전 대표의 캠프에 있었다는 이 부분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을 해서 이런 과정들도 좀 기왕 사과할 거면 네. 확실하게 하지 맞습니다. 왜 이렇게 여지를 남겼을까라는 또 비판을 또 낳고 있습니다. 저도 뭐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이왕 이렇게 고발 취하하고 유감을 표할 거면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문자 보내는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어떠한 소리든지 간에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게 쓴소리가 됐든 단소리가 됐든 귀담아 듣고 우리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예. 받아들이는 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래도 우리- 성일종 의원의 쓴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 강병원 의원님은 그래도 객관적 사고를 하시고 또 상황 판단에 대한 정확한 국민의 정서를 잘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공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야당도 아닙니다.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예요. 헌법 수호를 제일 먼저 해야 될 당이 민주당이에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의 칼럼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겁니다. 국민 모두에게 그 언론이 그 신문사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안철수 캠프에 있었던 없었던 이분이 쓸 때는 국민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저는 민주당의 이 고발을 주장했던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과연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왔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외칠 수 있는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민주당 여러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 정신 이어받았다 그러잖아요. 촛불 정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공정과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얼마나 위선과 거시도로 가득 찼었나요? 또 민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민주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집권 여당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그래서 이러한 촛불 정신, 공정과 정의, 민주 이리 하면서 이러한 좋은 가치에 대한 이 좋은 성분만 뽑아서 먹고 살았었던 민주당의 기생충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은요, 어떠한 비판도 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을 녹일 줄 알아야지 이게 대학 교수의 한 신문사의 칼럼을 가지고 고발한 사태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저희 당에 이런 고발 조치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고발 조치도 취하를 했고요. 네. 하지만 한국당이 이런 비판에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제가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당은 보도 통제 전문당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보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가지고 보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이었죠. 12월 달에 한국당이 자당에 대해서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 삼진 아웃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언론인들이나 기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예. 3일 만에 철회했던 기억이 있는 게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해왔던 정당입니다. 보도 통제 전문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당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잠시만요. 예, 강병원님.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말씀하셔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관련 발언이 있어서요. 그거 듣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러시죠. 예.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입니다.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의 비판은 예상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병훈 의원께서는 또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조차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처음에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무한 정권에 대한 여기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론의 장에서 녹여지고 거기에서 합리적 의견이 다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과정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발 취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한국당이 마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무슨 독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세월호 보도를 통제했던 모습이라든지 작년 연말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 삼진 아웃제를 주장했던 한국당이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뭐 기생충 정당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생충 정당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지금 미래한국당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먹이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 보내셨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기생충 정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눈뜨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진짜 기생충 정당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야당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요? 야당이 집권 여당입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 환경이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당으로만 다 가 있잖아요.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편향된 보도를 하니 야당의 입장에서는 편향되게 하는 거를 좀 막아달라. 그리고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전에 뭐 세월호 얘기하는데 이거 협조 요청을 했던 거지 이게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전화했던 것이지요. 아마 지금 이 정권에서도 여러 형태로 아마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협조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이 칼럼을 가지고도 고발을 하는데 그 이상의 무언들 못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여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말은 다 썼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안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다 얘기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출판의 자유 헌법도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교수의 칼럼에 대해서 공당이 발끈해가지고 고발까지 하고 있는데 좋은 구호나 좋은 캐치프레이즈는 다 갖다가 숙지해서 썼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고발을 하는데 이게 기생충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집권 여당은요 너그러워야 되고 많은 비판이 왔었을 때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아니에요. 네. 야당은 비판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어포즈 그러잖아요. 어포지션 파티 그러잖아요. 야당은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쓴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 칼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언론사까지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뭐 지금 언론 환경이 뭐 여당에 유리한지 혹은 야당에 유리한지 이런 건 다 판단을 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그렇게 평가를 하던 게 이유가 없고 네.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했던 것은 우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옹호한다라는 것은 이 고발하고 취하했던 것을 비판하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옹호할 생각이 없고 한국당가이 지난 연말에 삼진아웃 했던 것들 국민들 다 알고 얼마나 문매를 맞고 3일 만에 철회하셨는데 네.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언론 환경이 불리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우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론을 먼저 세월호 때에 뭐 저희가 이 언론에 대해서 통제를 했다. 만약에 통제를 했다면 그거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낫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 지시에 대해서 권력 남용 부분에 대해서 낫겠지요. 홍보수석이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낫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언론에 대해서 통제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네. 세상에 이 칼럼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집권 여당이 고발을 합니까? 여당이 고발 전문당에서 되겠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고발 다시 다 한번 취하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그 핵심에서 조금 논지가 좀 벗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여파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상황들을 직접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는 중에 기생충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제 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이름이 뭐였죠? 미래한국당이요. 예, 미래한국당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짜 정당, 가짜 정치로 향하는 정치 퇴행의 길목을 지금 차단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또 다른 역사적 책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선관위의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명 의원 5.18 비하 발언으로 제명이 됐는데 당적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기고 오늘 또 새로운 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이 탈당을 해서 미래한국당으로 최고위원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가 있는 한선교 대표를 비롯해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조훈현 의원의 이종명, 정운천 의원까지 하면 5명.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견해는 너무나 엇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아까 그 기생충 정당의 저작권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저희 당에 대한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는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 같고요. 오히려 정말 기생충 정당은 미래한국당이 기생충 정당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생정당이라고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인턴 직원 모집 공고가 어디에 떠 있습니까? 한국당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한국당의 여러 당사들이 한국당의 당사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생정당이 어딘지 명확히 우리 국민들은 실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정운천 의원이 또 거기에 합류함으로써 국민 세금 5억 이상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진정한 기생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래한국당이기 때문에 기생충 정당은 바로 이 미래한국당 기생충 정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 기생충은 참 우리가 자랑스러운 영화인데 그러게 기생충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생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생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제 등록을 허용을 해줬는데요. 정당법 2조를 보면은 이 정당이라는 거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자발적 조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던 것은 한국당 내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본인들도 함께 동참하자고 해놓고 예. 비례대표도 없애자라는 당론을 내고 결국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꼼수로 나왔던 게 이 미래한국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내에서 만들어졌던 게 이 기생정당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겠습니까? 또 한성교 당대표를 누가 가서 보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가능한 정당도 아닙니다. 선관위의 주장은 존중은 해야겠지만 과연 선관위가 제대로 된 판단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기생정당의 전형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 만들어진 거 잘 된 거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만들게 한 것은 집권여당입니다. 선거법을 다루고 공수처를 국회에서 다룰 때 우리 당의 정책의장께서 청와대와 그리고 지금 민주당한테 이 선거법을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 민주당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니 이 선거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물밑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석도 알고 계시고 원내대표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선거법하고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왜? 이 선거법은 정의당을 비롯한 정말 소수당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충분히 우리 당에선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여당에 다 통보한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장기 독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소수당들이 많아지면 우리 당이 비례대표를 안 내면 다른 당들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장기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미래 한국당이라고는 자매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인영 대표가 흑역사다, 가짜 정당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고요. 이인영 대표께서 이거를 이미 협상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더 책임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러니 이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 한번 받아보십시다. 네. 저는 이렇게 이 국회가 오랜 논의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검토하고자 했던 것은 이 정당 지지율에 맞게끔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의석수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한국당도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던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네. 2018년 연말에 한국당도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합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제 개혁에 관해서는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는 당론을 채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은 도입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반대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단물만 빨아먹겠다고 기생정당을 만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정말 정당이고 제1야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 본인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해야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허점이라 그럴까요? 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옳지 않고 사이로 총선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심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말씀에 이게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여당이 불리하면 야당이 못마땅한 겁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여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겁니다. 네. 국회 운영 누가 책임집니까? 집권 여당이 제일 큰 책임입니다. 아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컬럼에서도 집권 여당이 제일 책임이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 교수가. 네. 자, 이 선거법 통과하고 공수처법 통과한 거에 대한 큰 책임은 지금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인정하고 가셔야지 이거를 마치 야당한테 다 뒤집어 씌우게 하고 그럼 여당 만드십시오. 우리 만들면 지금 못 만들지 않습니까? 왜 못 만드는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만드세요, 그러면. 제가 뭐 비단 두 분뿐만이 아니고 또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분들을 여기 방송에서 자주 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견해를 요약해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견해를 들어도 그렇고 민주당은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이런 자매정당, 기생정당 두 분의 표현은 다르지만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꼼수다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이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빠진 상황에서 4+1이라는 합의체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한 한국당의 자구책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네. 저희 당의 자구 노력이지요. 네, 거기에 대한 또 판단은 역시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한테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주제도 마치고요.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도 면접 보셨습니까? 면접? 예, 봤습니다. 예, 예. 면접 보셨죠? 저는 봤는데 보셨나요? 월요일 날 봅니다. 네, 잘 보시기 준비 바랍니다. 잘 하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먼저 1차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추가로 모든 경선지가 윤곽을 나타낼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선 레이스는 막이 올랐는데 이 지금까지의 52곳을 보면 현역 의원이랑 그리고 전현직 구청장 그리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 뭐 이런 경쟁 구도가 현재까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쟁 구도에서 제가 알기로 강병원 의원도 자유롭지 않은 이 구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공천 과정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하실 위치에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 경선 시작 전부터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큰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과 도전하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경선을 하는 거 원칙으로 해서 이번 1차 경선지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2곳이 발표됐는데 네. 현역 의원과 경선하는 곳은 22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전자들끼리만 있는 곳 이런 곳들 같은 경우 후보가 많은 경우는 네. 한 2~3명 정도로 정리를 해서 최종 경선자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을 이런 경선 첫 번째 경선부터 지켜가려고 하는 지도부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경선을 통해 가지고 현역 의원이 됐든 뭐 도전자가 됐든 누구라도 자신의 역량을 한번 마음껏 발휘하고 또 이 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이 총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당의 첫 번째 경선지 선택은 발표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은 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의원, 신상진 의원 그리고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까지 해서 공천을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지역을 보니까 수도권, 이른바 한강벨트를 구축을 했다. 이 또한 첫 번째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런 선정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에 임하는 어떤 다짐이나 목표 이런 것들도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좀 민주당에 네. 나가 있잖아요. 이거 예.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과연 능력이 있어서 갔는가? 그리고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서 이 나라를 성공시켜 놓고 그리고 국민의 심판 받으러 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지요. 예. 지금 부정선거 하는데 청와대가 말이죠. 네. 8개 부서가 협력을 했어요. 12명이 기소를 했거든요. 네. 자, 그래 놓고 또 경제가 폭망돼 놓고 외교는 왕따 돼 있고 의전 실패하고 모든 책임들이 대통령 옆에서 잘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일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신분 세탁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경선에 뛰어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하고 더 그늘진 곳에서 대통령을 더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네. 저희 당에 이제 한강벨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비교적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지금 그런 곳에서 또 당선이 되셨거나 정말 개인의 출중한 능력으로 하셨던 분들인데 이 지역이 단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확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종로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서울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추동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나와갖고 자연스럽게 여쭤볼게요. 그 종로 대첩 빅매치라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의 어떤 그 현재까지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전망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주로 이제 지역 발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그런 행보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정권 심판론 초점에 맞춰가지고 뭐 어묵도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그러셨는데 네. 또 그런 와중에서 좀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역사 인식을 보여주시는 건지 네. 1980년 뭐 무슨 사태 있었죠 이런 얘기들은 정말 이렇게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기엔 정말 공당의 대표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으로서 너무 부적절했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18 망언을 했던 이종명 씨 같은 사람을 제명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1년을 뭉개다가 또 기생정당에 보내는 좀 그런 꼼수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참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이낙연과 황교안의 대결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저는 대표 선수들이 가서 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이렇게 지역 발전론을 많이 챙기고 계신데 민생과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챙기는 것 정말 정치인들이 기본으로 근본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 서울 서북번에 이 광역 철도망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거든요. 예. 교통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종로와
은평과 이렇게 고향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국민의 삶, 민생을 챙기는 데 좀 앞장서는 총선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이낙연 대 황교안의 대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정권 심판에 대한 대결입니다. 대선이 아닌데 그 프레임이 왜 될까요? 그러냐? 예. 이 정권이 3년이 이제 돼가잖아요. 이 정권 심판받을 때가 돼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는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이 정권을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대권 주자도 아닙니다. 호남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지금 모셔다가 놓은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분명한 것은 다음에 대권 후보가 맡았을 때는 이게 대결이 되겠지만 이 중간에 이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경제 무능, 폭망, 외교 안보 무능과 왕따 당한 거 지금 나라가 곳곳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또 네.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부서에 청와대에서 협업을 했고 12명의 비서관들이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부정선거의 사령부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 나간 거지 어떻게 이낙연과 황교안의 대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황교안 대표의 대결인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대표께서 선전을 하시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네. 매일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네, 네. 대결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예. 거기에서 어떻게 황교안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결로 예. 몰아가시는 것은 예. 어느 국민들의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총리요. 전 총리가 예. 지금 문 대통령의 정부에서 제일 수장인 총리를 하셨습니다. 행정부에 넘버 2로 하셨잖아요. 네. 그 대리전 성격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대리인인 겁니다. 대리인. 대리인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정권 심판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 문재인의 구도가 맞습니다. 네, 어떤 구도가 맞는지는 성일종 의원이 보는 시선이랑요, 그리고 강병호 의원이 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유권자 여러분들도 보는 시선이 각각 다를 겁니다. 그 다른 시선 중에서 어떤 쪽에 좀 기울어지느냐, 치가 기울어지느냐, 이게 바로 민심이겠죠. 그 민심은 약 2달 뒤면 그 향배가 한 가지만 더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황교안과 이낙연의 구도로 흥미진진하게 자꾸 끌어가고 싶어 하겠지요. 네. 왜? 정권 심판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이 정부가 온 지가 반이 넘어갔고 네. 3년으로 3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격은 이 정부를 심판하는 겁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그러면 종로를 피하셔서 당대표를 하신다든지 출마를 하시지 않고 하셨어야죠. 이 이낙연 전 총리께서 열심히 지역을 다지고 있는 종로 1번지에 온 이유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낙연과 황교안의 대결로 바라보고 있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네. 뭐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과한 주장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게 부정선거의 사령부가 청와대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게 맞지요. 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보수통합의 열차가 어떻게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 참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종착역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통합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의 명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국가가 잘 되고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이 정부가 지금 너무너무 무능하고 국가를 많이 지금 황폐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를 재건하고 견제하라고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보수 재진영들이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네. 함께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화답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당 그 최고위원회에서 4명이 추가가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이 내정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보수 통합이 미래통합당으로 되고 또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 있고 또 소남권의 민주통합당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은 이 바뀐 당명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병원 의원께 지난 총선에는 이른바 TK 그리고 호남 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기존의 어떤 지역 구도를 타파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승리를 거뒀고 과거 전신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또 전남 순천에서 승리를 거둬서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요.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통합 얘기 잠깐 말씀드린 게 이게 신설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신설 통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당 중심으로 흡수 통합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이 16일 날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이미 공천을 해버렸어요. 네네. 이건 뭡니까? 신설 통합이라 그러면 그런 공천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황교안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신설 통합이 아니라 네.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흡수 통합이고 네. 간판만 갈아 끼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김두관 의원께서 본인의 지역구인 김포를 포기하고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김부겸 의원은 또 대구에서 도전합니다. 홍이라고 또 도전을 할 거고요. 많은 TK에서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 도전자들이 또 PK에서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점점점 지역 구도를 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열정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유지에 대해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는 당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